뜬금없이 우리 학교 고통스럽죠. 학교 오면 5학년까지는 천국이래요. 근데 5학년부터는 너무 힘들대요. 왜냐면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어린아이 부모님을 할지라도 이걸 또 너무 곡해해서 받아들이거나 그러면 안 돼요. 왜 우리는 누구든지 고통을 감당해야 되고 우리 삶 속에서 고통은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고통이 없는 것처럼 생활을 하거든요. 근데 고통은 반드시 있고 그 고통은 우리를 성장하게 해요. 그런데 있는 고통을 없다고 생각하고 합니다. 고통, 위기, 불안 우리한테는 충분히 있거든요. 많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지에 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없다 생각하고 합니다. 그럴 때 문제가 되죠. 자, 그럼 처음부터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 교육하면 우리가 어떤 것을 얻어야 될까요? 이걸 많이 알아야 될까요? 결국에는 삶의 변화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삶의 변화가 교육이라고 하지만 입시가 어떻게 보면 교육의 전부가 되어가지고 교육을 지식의 수용이라고 밖에 어떻게 보면 학교 가는 경우가 왜 가냐 그러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 갑니다 라고 아니라 뭔가 공부를 배우고 지식으로 가는 것이 지금 교육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삶의 변화가 우선시 돼야 되고 그런다고 해서 지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삶이 온전히 사는 것 이것이 됐을 때 지식의 수용은 따라옵니다. 히딩크가 한국 축구를 변화시키고자 했을 때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이 체력적인 부분과 기본기였습니다. 프로축구에서 뛰고 한 나라의 국가대표로 선발된 그 사람들에게 달리기하고 기초체력을 히딩크는 시켰죠. 그래서 국내 모든 축구부터 언론계에서 히딩크를 이제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시합을 나가면 계속 5대0으로 치고 그래서 5대0이라는 치욕 별명까지 붙였습니다. 근데 히딩크는 펀더멘탈의 기본기에 충실을 했죠.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려고 하면 기본기가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을 온전히 절제하고 나의 스케줄을 내가 기획하고 심지어는 책을 읽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제일 기본적인 거 잠잘 줄 알아야 되고 아침에 일어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 중에 초등학교 고학년하고 중학생들 중에 밤에 늦게 자는 애는 손에 장을 틉니다. 그래도 공부를 잘하면 절대 공부를 잘하지 않습니다. 기본 생활조차도 안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있으면 밤 11시에 무조건 자는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는 8시부터 긴장을 합니다. 이제 11시에 자야 되니까 우리도 시험 보기 한 10분, 20분 전에는 엄청 열심히 하잖아요. 집중해서. 11시에 자야 되니까 9시, 10시부터 엄청 열심히 해요. 그런데 밤에 잠자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아이들은 공부를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한 10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집중이 없어요. 새벽 3시 되면 하고 학교 와서 생활도 거의 줍니다. 항상 하품이에요. 집중을 못해요. 그리고 저녁에는 밤 새벽 2시, 3시까지 공부했다고 말합니다. 그이가 공부를 잘하는 것은 그게 이상한 거죠. 그이가 공부를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밤을 그렇게 하는 아이들은 그 습관이 대학에서도 제대로 못 살고요. 그 다음에 사회 일반인이 돼서도 밤에 치중하기 때문에 제대로 생활을 못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기본기가 되고 나서 그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축구를 하거나 할 때 체력이 안 되는데 체력이 안 되고 달리기도 안 되는 아이에게 드리블 연습시킨다든지 축구 기술 연습시킬 수 없잖아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자기 삶에 관한 어떤 체력 그게 뭐냐면 내가 잠을 잘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시간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감정 관리를 컨트롤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책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죠. 책을 못 읽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부모님들은 애기 공부시키겠다 해가지고 학원부터 보냅니다. 얼마나 옆에서 볼 때는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아예 자기가 잠도 제대로 못 자는 아이한테 그리고 책도 제대로 읽을 줄 모르는 아이한테 틈나는 대로 책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책을 읽을 줄 모르고 생각을 못하는 애가 학원 와가지고 장기술 배워서 뭐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뭐부터 해야 되냐면 그 기초 체력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공부를 하거나, 공부가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공부를 하거나, 그렇지만 공부를 하거나, 학생 때는 가장 일이 공부니까, 공부하거나, 나중에 사회생활을 하거나, 가장 기본적인 것은 기초 체력이 뭐냐는 거죠. 삶에 있어서 기초 체력. 그게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관리할 수 있는 거죠. 감정 컨트롤, 잠자는 거, 책 보는 거. 그렇게 실제 삶을 온전히 살게 되면, 공부하고 그런 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교육은 삶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삶 중에서도 실존적 삶에 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실존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요, 아스퍼스 같은 경우는 실존을 현존과 구분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더 쉽게 이야기하면 실존은 내가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삶 속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살고 있다는 것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나아간다는 것을 산다고 해요. 그런데 죽어 있다는 것은 나아가지 못하고 아무것도 아니게 된 것이 죽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아스퍼스 같은 경우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것, 나아가지 못함을 뭐라고 말하냐면 현존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실존은 자연스럽게 주어져 있는 인간의 본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성취해야 될 바에 관한 가능성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이 교육이라고 했을 때 내가 살아있을 때는 항상 나아가지 않으면 살아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실존이라는 것은 내가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삶이고 내가 더 깨어있고 계속 성장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실존적인 삶이라고 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멍 떠있고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 사람을 갖다 우리는 아스퍼스는 현존이라고 이렇게 표현해버립니다. 근데 저는 대놓고 죽어있다고 표현하죠. 하이데거는 뒤에 아래쪽으로 보면 하이데거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본래적인 삶과 비본래적인 삶이라고 합니다. 지금 밑에 보면 두 가지 존재 방식을 본래성과 비본래성 개념으로 갈랐습니다. 이것은 이 본래성과 비본래성은 비본래성이 많이 차지면 본래성이 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근데 다시 말하면 양적인 개념이 아니고 질적인 차이입니다. 본래성과 비본래성은 질적인 차이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순서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비약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갑자기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은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장을 하고 나아지는데 성장하고 나아지는 계기에는 뭐가 있냐면 성장하고 나아지는 방식에는 갑자기 됩니다. 갑자기 비약을 해요. 왜냐면 하이데거의 말에 의하면 본래성과 비본래성이 있어서 아까 말했던 비본래성은 현존이라는 거고 본래성은 실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삶에 관한 것과 살지 못하는 삶, 현존하는 삶, 죽어있는 삶과의 관계는 그 차이는 양적인 개념이 아니라 질적인 차이이기 때문에 양적인 개념은 채워지면 그 다음 것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비약해서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집니다. 이게 실존적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존적 삶에 다가가는 길은 어느 순간 갑자기 나타납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가 결국에 내가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지식을 얻느냐 했을 때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온전한 삶이라는 것은 어떻게 아이들에게 등장하기 시작하냐면 비약을 통해 등장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확 바뀌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변화가 됩니다. 아이의 삶 자체가 변화가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 아이에 대한 아이가 갑자기 바뀔 거다, 변화될 거라는 것을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내 아이가 지금 저러니까 계속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내 아이가 삶을 살고 있지 않으니까 지금도 이상한 삶을 사니까 내일도 이상한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하이데거나 아스퍼스 같은 게 다 뭐라고 말하냐면 삶은 비약적으로 실존적 존재로서의 현존하는 존재가 실존적 존재로 비약한다고 나왔어요. 이게 실존주의 철학자들에게 말하는 거고 실존주의 교육학에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다르죠. 근데 실제 이것이 이따가 뒤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이 삶이나 도덕적인 생활 그리고 우리 인성적인 측면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지식에 관한 것도 어느 날 갑자기 비약적으로 탁 등장합니다. 아하 하고 등장을 해요. 여러분들이 아이의 삶을 하거나 할 때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뭡니까? 애가 국어 좀 많이 하는 것을 원합니까? 수학을 많이 하는 걸 원합니까? 아니에요.
아이의 삶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 온전한 삶, 주인된 삶이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쬐끔쬐끔씩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타나냐면 비약적으로 나타납니다.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단속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부모님들 중에서는 그 선생님들 많이 있으시는데 교육학에서 보면 실존주의 교육학에서 시험 문제 객관식 땡 나옵니다. 교육은 연속적이다. 땡 아니에요. 교육은 단속적이다. 갑자기 나타납니다. 비약적으로 나타나요. 점진적이다. 아니에요. 비약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존주의 교육학에서는 교육을 체계적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체계적이고 삶의 방식으로 가르쳐요. 지금 이 원고 제일 마지막에 써놓은 것이 뭐냐면 그 독일하고 미국식 교육을 썼습니다. 유럽에 있는 교육은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같이 있듯이 유럽은 강의도 어떻게 하냐면 독일이나 그런 데는 이렇게 합니다. 독일이나 그런 데는 박사, 석박사가 이 코스석이 없어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강의를 하긴 해요. 강의를 하긴 하는데 어떻게 강의하냐면 매 강의 시간이 자기 연구를 발표하는 시간이에요. 교수님이. 네, 교수님이 매 강의 시간에 원고를 풀텍스트로 써서 이렇게 저같이 읽어가면서 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공부는 코스석처럼 수업받아 하는 공부는 집에서 니 혼자 해라 이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그 교수님은 계속 강의를 할 때 원고를 써서 읽어가면서 강의를 하는 것이 유럽식의 교육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양적인 거, 행동주의적인 거, 미국식의 교육을 갖고 와가지고 박사에게도 아주 체계적으로 가르치면 박사가 나올 거라 생각하고 한 거죠. 그래서 독일은 1년 만에도 학위가 나옵니다. 독일 연구 같은 경우는. 어떤 데는 10년에도 학위가 안 나올 수 있어요. 이게 교육의 큰 차이입니다. 우리나라는 독일식을 갖고 온 것이 아니라 교육에 있어서 미국식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1학년, 2학년, 3학년부터 차근차근 가르치기 시작하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박사과정에서도 코스웍이 있어요. 박사도 코스웍은 뭐냐면 교수님한테 수업 듣는 거예요. 코스웍이 있고 수업을 듣고 그리고 코스웍이 끝나면 논문 학기가 시작돼요. 미국식입니다. 그런데 유럽은 그렇지 않습니다. 코스웍 자체가 없어요. 대신 교수님도 강의를 하긴 하는데 교수님의 강의는 교수님이 매 시간 자기의 연구를 발표하는 시간이에요. 자기가 새롭게. 세미나도 있는데도 수업을 치지 않습니다. 이게 독일식의 교육이에요. 이따가 좀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관한 전제 조건이 뭐냐면 아이들이 그 박사과정이라 할지라도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 독일의 교육의 패러다임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식 교육은 아예 1학년, 2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코스석을 정해서 하나씩 하면 애가 잘 될 거다 해가지고 예측하고 계획하고 하는 것이 미국식 교육이고 그 유럽에 있는 실존주의식의 교육 방식은 아이들은 발전할 때 비약해서 점프를 한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단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된다. 아예 홀딱 올라튄다는 것이 교육의 아주 기본적인 베이직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전부 다 미국식 교육을 다 갖고 왔죠.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는 해방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오바마 아빠가 그 하와이 대학에서 1년 만에 박사학위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나라를 재건하거나 그럴 때는 그 나라에 있는 똑똑한 사람들 불러다가 한 5, 6년 걸려야 되는 박사학위를 미국 가가지고 1년 만에 딱 데리고 와가지고 받게 해가지고 한국에 와서 이제 대학의 교수를 시켜가지고 그 나라를 재건합니다. 그 오바마 대통령의 아버지가 그런 식으로 해서 미국에 건너간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교육학이 처음에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학의 1세대, 2세대, 3세대가 이제 우리 한국 교육을 이렇게 만들어 왔죠. 우리는 전형적인 미국식 교육의 패러다임입니다. 근데 거꾸로 요즘에는 미국에서는 유럽을 또 본받으라 이를 써요. 우리는 아이러니컬 하죠. 교수님들이 손을 안 내놓죠. 자, 또 보겠습니다. 현대 세대는 더 이상 생존을 위한 기본 욕구가 그들의 삶의 추동력이 되지 않는다.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안정이 이루어지는 현대 사회에서 물질적 생존을 위한 경쟁은 더 이상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 기본적인 생계가 보장된 상태에서 더 이상 살기 위한 싸움을 벌이지 않으며 그로 인해 생긴 가치관 변화는 매우 두드러진다. 이제는 물질적 안정과 생존을 넘어 삶에서 더 깊은 의미와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하지만 과거 경제적 위기로 생존의 위험을 경험했다면 지금은 실존의 위기를 겪고 있다. 공황, 소외감, 상실감으로 힘들어한다. 그로 인해 정체감의 혼미, 삶의 의미 상실, 자기 소외 및 중독, 그리고 자살 등으로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상태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것은 단순한 가슴의 느낌 등 심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결핍, 존재의 불균형을 보여주는 현상으로 개인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와 관련된 문제이다. 자기 실존에 대한 자각 없이 불안과 공허를 메우기에
대중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서고 있다. 이게 이거죠. 자기 실존에 대한 자각 없이 불안하고 공허하니까 대중들의 삶을 따라가고 있죠. 대중들의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하고, 다른 사람이 입으니까 나도 입고, 다른 사람이 좋아하니까 좋아하고, 자기 삶이 아닌 대중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를 극복하고 삶의 의미 발견을 위해서는 먼저 인간에 대한 존재론적 접근이 필요하고 존재성을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 두 번째 실존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지향하고 있는 바는 지향하고 바로 세워야 하는 것이 바로 실존이라는 개념입니다. 실존은 이그지스턴스에서 이 EX는 밖으로, 아웃이라는 의미로 갖고 있고요. IST는 독일어에서 이스트, 비동사에 포함합니다. 그래서 존재, 그러니까 드러나다, 나타나다라는 뜻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안, 내부 혹은 무엇인가로부터 밖으로 나타나 있는 구체적인 현실 존재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에서 밖으로 라는 말과 여기서 키워드는 구체적인 현실 존재라는 것이 있죠. 인간이라는 것은 실존이란 말은 안에서 밖으로라는 말과 그 다음에 구체적인 현실 존재라는 말이 키워드가 두 개입니다. 실존은 그래서 구체적이기 때문에 추상적이고 본질적인 인간이 아니에요. 추상적이고 본질적인 인간이라는 것은 인간은 이성적이다. 인간은 이게 추상적이고 본질적이죠. 인간은 어떻다. 동물과 차이점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실제로는 안 그렇죠. 인간은 이성적이지만 미움도 있고 불안도 있고 우리가 인간을 그렇다라고 한꺼번에 이야기해 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실존은 거기에 대한 반발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실제 인간이 그러면 진짜로 이성적이고 진짜로 인간은 그런가? 그게 이제 플라톤까지 올라갑니다. 플라톤에서는 뭘 보냐면 세상을 이데아라고 보잖아요. 인간이라는 어떤 허상을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이 플라톤적 패러다임입니다. 허상을 만들어 놓지만 실존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예 오히려 구체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실존은 뭐냐면 자기 안에서부터 등장합니다. 오직 인간만이 자기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을 다른 존재와 구분하는 가장 큰 특징은, 근본적인 것은 자기 자신과 관계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기 존재를 의식하고 자기 존재를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자기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인간이죠. 그래서 근데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이 자기 자신 관계는 그러면 어떻게 들여다보시냐? 내가 나를 들여다보는 것은 고통과 위기가 가져온 불안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실존입니다. 그래서 실제 불안이라는 것, 고통이라는 것, 위기라는 것을 그게 진짜 인간에게 있지 않느냐? 왜 우리는 인간에게 있는 것을 없는 것처럼, 인간의 이성적인 존재인 것처럼 왜 이데아의 세계 속에 인간을 넣어두느냐? 왜 본질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집어넣느냐? 실존하는 인간은 그렇지 않다. 진짜 인간은 이게 실존주의입니다. 그럴 때 뭘 잘 주장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인간이 다른 존재하고 다른 점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고 자기 감정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에게 불안은 어떻게 근데 그 속에서 뭘 통해서 들여다보느냐? 불안을 통해 들여다보는 거죠. 그래서 불안은 어떻게 보면 인식론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함이 태만으로 온다면 낯설음은 불안으로 오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새로운 낯설은 걸 보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뭘까 하고 신기해하는 거죠. 이 불안에서 오고 그 불안하고 공포에 떨고 외롭고 이런 불만족스럽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오면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이라는 거죠. 자기를 들여다볼 수 있는 거, 이제 유년기 초등학교 아까 내가 말한 악마 같은 5학년이 되기 전에 그 전에는 아이들이 자기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시작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린 들떡부들은요 숲에 놀러 가거나 산에 가면 계속 끊임없이 그 아이의 안에 있는 것을 언어화 시켜줍니다. 그 아이의 말을 그냥 놀고 막 놔둔 것이 아니고요. 그 아이가 하고 있는 사유나 그것들을 계속 언어화 시켜줘요. 그러니까 의미화 시켜주는 거죠. 네가 지금 이거 갖고 놀고 있구나. 지금 뭐라고 물어보질 않고 언어화 시키면서 물어도 보죠. 계속해서 언어화 시키는 것은 내가 멍하게 내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산에 올라가면서도 지금 숨이 차 허덕거리네. 이 허덕거릴 때 내가 어떻게 하지 하고 계속 물어봐주고 이야기를 할 때 자기가 의식이 깨어있는 거예요. 자기 행동을 내가 한 걸음 물러서서 내 행동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의식화하는 거고 의미화하는 겁니다. 그 의미화하고 인간이 의미화하고 의식하는 방법은 어떤 거냐면 언어로 가능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아이의 행동 하나하나를 읽어주고 언어화시켜줘야 됩니다.
그럴 때 뭐가 나오냐면 이제 컸을 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를 들여다볼 수 있게 돼요. 근데 그게 이제 아니면 많이 힘들죠. 커서 들여다보기가. 커서 그렇게 안 해도 들여다봐지긴 하지만 끊임없이 부모님들도 아이하고 놀이를 하거나 할 때 뭐 했어? 라고 물어볼 것이 아니라 지금 이거라고 있고 이거라고 있고 아이 감정을 오은영 박사님하고 저하고 다른 점은 오은영 박사는 아이가 힘든 일을 하면 공감을 통해서 애를 위로해주란 말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공감을 통해서 위로해주는 것이 그건 아주 기본적인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네가 지금 네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자기가 자기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자기가 자기 행동을 언어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감한다 해가지고 애를 완전히 망친 부모들이 있어요. 아예 지금 아이가 행동을 잘못한 것은 거의 100% 부모 책임이에요. 아이가 조절이 안 돼요. 다른 사람 앞에서 때를 써요. 그러면 너 봐봐, 네가 지금 이게 하고 있는 게 어떤 것 같아? 왜 그거 대놓고 아이 행동을 읽어줘야 돼요. 그거 그 아이 입장에서 읽어줘야 되지만 다른 사람 입장에서 읽어줘야 돼요. 여러분들은요 그렇게 컸어요. 부모님들이 그냥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본능적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키웠어요. 잘 컸잖아요. 요즘 부모님들은요 그렇게 안 키워요. 얘를 혼내질 않아요. 무조건 공감을 해요. 이상한 걸 갖고 와가지고 공감을 해요. 그 결과는 나중에 나오죠. 근데 아이가 못했으면 이것 때문에 못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야 되고 너가 지금 이럴 때 다른 사람 어떻게 봐야 된다 하고 의미화 원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상하게 텔레비를 잘못 봐가지고 금쪽이 어쩌기 하면서 가지고 계속 공감만 해요. 너가 슬펐구나, 너 힘들겠구나, 어쨌거나 난리 생쇼를 합니다. 애가 자기 조절이 안 돼. 다른 사람 앞에 가서도 지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몰라요. 옆에 있는 사람들 상황을 생각 안 해. 그러다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됩니다. 못 잡아요, 그런 사람부터. 초등학교 3, 4학년, 4학년, 5학년 돼가지고 아이 행동이 이상하면요 거의 100% 부모 잘못이에요. 왜냐면요 강아지조차도 행동 조절이 돼요. 강아지조차도 지능이 아주 떨어져 있는 강아지조차도 오줌 눌 때, 똥 눌 때도 알고요 그만하면 그만해요. 그 애들은 그렇게 훈련받았으니까요.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강아지만도 못하게 부모가 만들어버린 거예요. 무섭죠? 누가 했는데? 부모가 했어요. 또 이렇게 말하면 몇 명 나가겠지만 무섭습니다 진짜로. 그럼 소름 돋아요. 왜냐면 교육학이 잘못 전달됐을 때 이상적인 것만 전달되잖아요. 실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실제 우리 삶은 불안하고 실제 아이가 잘못하면 혼도 내야 되고 실제 삶은 슬프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어디에가 슬프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이런 것은 아예 이데아의 현실이 없어. 교육학에서는 그런 것들 가두지도 않아요. 아주 이상적이죠. 아예 플라톤처럼 이데아에 집어넣고 우리 삶 자체를 아예 전부 다 우리는 하늘 아래에 있는 삶을 만들었죠. 현실의 삶은 그렇지 않거든요. 초조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키에르케고르, 야스퍼스, 샤르트르, 하이데거 같은 실존주의자들. 유럽은 이거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국식 교육은 어떤 거냐면요. 실험실에 집어넣어놓고 아예 실험실만 세팅해놓고 아예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방법을 택하잖아요. 완전히 달라요. 유럽의 방식하고. 그런데 우리나라의 전통 교육은 어땠습니까? 유럽식이에요. 전 세계의 전통 교육은 다 유럽식입니다. 현대에 들어와서 미국식의 교육 방법이 아예 원숭이들 가르치듯이 원숭이들한테 행동주의라 원숭이 지한테 가르치듯이 하나씩 실험실 같이 가르치는 것이 거기에 미국식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요즘에 미국도 그걸 버리고 이쪽 넘어가고 있는 추세예요. 잘 보겠습니다. 부정적이 처절하죠.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들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삶의 안전을 위협하는 부정적인 요소들에서 인간 존재의 현실이 드러나고 파악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건 개인적으로 다 나오잖아요. 그 사람 알고 싶으면요 가장 힘들 때 어떻게 하는지 알면 돼요. 위기 상황할 때 어떻게 하는지. 좋을 때 다 좋죠. 연애할 때 자기 짝꿍한테 못 해준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가장 안 좋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격인 거예요. 키에르케고르도 그랬죠. 인간 존재의 현실이 그대로 드러나고 파악할 때는요 인간이 삶에 있어서 부정적인 요소들에서 인간 존재의 삶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부정적인 요소들은 권태, 우울, 불안, 절망 등이죠. 어떤 식의 고통이든지 여기서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살아가면서 매 순간 닥쳐오는 다양한 형태의 고통은 결코 피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인간은 늘 위기 속에 있으며 위기를 벗어난 상태에서는 단지 아까 말했던 하이데거가 말했던
비본래적인 현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가 그 말을 죽어있는 존재라고 했죠. 삶이란 것은 계속 성장하고 나아가는 건데, 중요한 것은 인간의 삶 속에서 위기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과 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을 아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위기를 회피하는 것은 인간의 삶을 비본래적인 대로 떨어뜨린다. 반대로 위기를 용기 있게 관찰하고 해결하는 데서 인간의 삶은 더할 수 없이 정화되고 개선된다. 이것은 중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실상 위기는 인간의 삶의 본질에 속하며 이 계기를 통해서만 우리의 삶이 높은 정상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사람은 위기와 고통이 옵니다. 위기와 고통이 왔을 때 두 가지 선택을 하죠. 거기에 굴복당할 것이냐, 넘어설 것이냐. 실존주의에서는 이것을 되게 중요시 여긴 거예요. 우리는 어딘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위기가 와야 되는 거죠. 무조건 고통스럽다는 거죠. 어느 순간부터 이 고통스럽고 위기 상황을 우리는 안 해버립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대학교 수학능력 시험도 고통스러워요. 다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다 어디 학원 가야 되고 가기 싫으면 가야 되고요. 심지어 수학 문제 하나 푸는 것도 고통스러워요. 나는 이거 못하거든. 그 고통을 넘어서는 것이 가장 중요해. 근데 교육학의 본질에 와서 고통을 주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당합니다. 고통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한테 무슨 잘못 뭐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무섭죠. 실제로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행동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자,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고통을 감당해야 하고 어느 누구도 고통의 이역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는 없다. 고통은 인간이 스스로 경험하는 것으로서 인간의 반성적인 의식작용에 전적 의존하기 때문에 이 반성적인 의식작용이라는 것은 뭐냐면 리플렉트 싱킹이란 말이에요. 내가 인간이 내 자신을 돌이켜본다. 이것을 반성적인 의식이라고 그 교육학 용어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돌이켜보는 작용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 고통이라는 것은 내가 당하는 것 같지만요. 내가 능동적이란 거죠. 내가 나를 돌이켜보면서 내가 나의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오히려 능동적이며 자의적인 요소를 포함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인간에게 해당되는 근본 상황이며 이러한 근본 상황을 통해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가장 극명하게 체험합니다. 이때 고통을 당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로 한 것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에 대한 객관적 지식도 아니고 나아가 고통의 본질에 대한 냉정한 분석과 서술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 자신과 세계에 대한 제한적이고 왜곡된 해석으로부터 벗어나 자기의 한계를 그 고통이 오거나 위기가 오거나 한계가 오면 그것이 왜 왔을까 뭘까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야스퍼스는 여기에서 한계 상황이라는 개념을 넣습니다. 한계 상황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막판에까지 밀어붙여진 상태예요. 도저히 도망갈 수 없는 상태, 끝까지 밀어붙여져 있는 상태를 한계 상황이랍니다. 넘어설 수 없는 하나의 벽 같은 상황이죠. 이 압박의 순간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 포기하는 경험과 포기하는 욕구와 넘어서는 욕구 두 가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나한테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두 가지죠. 내가 이것을 포기해버려야 되는 순간이 있고 내가 넘어서야 되는 순간이 있죠. 야스퍼스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를 한계 상황이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계란 개념은 근데 이것이 제일 한계 상황이 중요한 이유는 인간에게 어떤 상황이 압박으로 체험되는 순간 어떤 요구를 또 받고 있냐면 넘어섬으로써의 초월을 요구받고 있다는 사실을 듣죠. 여러분들에게 뭔가 압박이 들어가는 것은 또 다른 압박이 들어가는 것은 어떤 요구를 받고 있냐면 넘어서라는 요구를 받고 있거든요. 압박은. 그래서 현존이 초월하면서 아까 말한 현존은 뭐예요? 죽어있는 삶이죠. 현존이 초월하면서 어떤 다른 존재 즉 실존을 예감하게 하는 변형의 문턱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턱은 분명한 한계이긴 하지만 갇혀져 있는 제한이기보다는 새로운 차원으로서의 부름 즉 초월입니다. 이 한계는 갇혀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새로운 차원으로서의 부름이란 거죠. 그래서 아이에게 여러분들 자신에게 한계 상황이 등장한 것은 새로운 차원으로서의 넘어서고자 하는 초월에 관한 요구입니다. 이를 위해 자기를 메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한계 상황에 놓인 자기를 볼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기독교에서는 항상 깨어있으라고 하죠. 자기를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불교에서도 자기를 들여다보라고 합니다. 인간의 현존이 자기의 본래성을 잃어버린 것을 깨닫게 함으로써 본래성이라는 건 뭐죠? 계속 성장하지 못한 것이 본래성이죠. 이걸 깨닫게 함으로써
비로소 자기 존재인 실존을 향하게 하는 지렛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자기를 들여다보는, 메타적으로 보는 겁니다. 자기를 들여다보는 거죠. 현재 상황에 처해 있는 인간은 되게 불안합니다. 그리고 한계 상황은 모두 평범하고 조화로운 세계관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강력한 파워로 작용이 될 때 체험되는 근본 경험이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요, 그냥 일상적인 평범함 그리고 조화로운 세계관, 아주 평범하게 돌아가는 세계관을 어떻게 불가능하게 만드는 강력한 파워가 한계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삶에서 한계 상황은 내가 일상의 평범함과 조화롭다고 생각되는 이 삶을 넘어서게 하는, 이 삶을 가만 놔두게 하지 않는 어떤 파워로 작용이 될 때 체험되는 근본 경험이 어떻게 보면 한계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불안은 자신을 넘어서도록 부단히 채찍질한 원동력이 되며 실존으로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본질적인 힘이자 출발이 됩니다. 이때 현존은 삶의 불만족으로 인해 산산이 부서지는 절망과 좌절을 경험하고, 아까 현존이 죽어있는 삶이죠. 현존은 지금 내가 아무것도 않은 무기력한 익숙한 내가 삶의 불만족으로 인해 산산이 부서져 있는 절망과 좌절을 경험합니다. 이때 역설이 성립되죠. 야스퍼스에게 절망과 좌절은 실존으로 비약하는 동시에 그 상황을 초월하는 가운데 삶을 다시 얻게 되는 장수라는 점에서 역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절망과 좌절, 고통은 어떻게 보면 나를 그 위기라든지 고통은 나를 절망하기도 빠뜨리게 하지만 어떻게 보면 실존으로 비약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고통이나 위기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과의 만남이에요. 자기 자신과의 만남은 뭡니까? 불안할 때, 내가 위기 상황에 놓일 때, 내가 고통스러울 때 내 자신과 만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즐거울 때는 안 만나지는 거죠. 그럴 때 나를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와 만나고 나서 오직 인간만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동물도 안 돼요. 오직 인간만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고, 그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메타적으로 의미화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얼만큼이나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살고 있습니까? 나는 뭘까? 나는 지금 뭘 하고 싶을까? 나는 어떤 것일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하루에 얼마나 있습니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항상 끝나고 나면 반성을 하죠. 들여다보고 매 순간에 그날 뭐가 좋았는지 의미하고 언어합니다.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한 아이들은 나중에 커서 자기를 들여다보는 훈련이 되는 거죠. 아예 크리스찬들은 기도도 많이 하고 은혜를 받아야지 되는, 항상 깨어있음. 불교에서는 엄청나게 수양을 해야지만이 자기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께서 아이하고 자기를 들여다보게 하는 메타 의미적으로 생각하게 할 수 있는 그것을 얼마나 많이 제공해 주냐에 따라 다릅니다. 타자와 관계 맺기입니다. 이 실존은 자기와 관계뿐만 아니라 동시에 타자와 관계합니다. 실존은 자기 자신 속으로 폐쇄하는 내재적인 것이 아니고요, 자기 자신을 부단히 초월하는 어떻게 보면 관계적인 겁니다. 실존은 관계입니다. 나 자신의 선택은 타자의 선택과 더불어 존재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선택은 내가 어떤 타자를 선택하냐 더불어 존재하는 거죠. 나라는 존재는 결국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존재가 나라는 거죠. 따라서 타자와 함께 있음, 오직 만남을 통해서만 우리 자신을 새롭게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만남을,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함께 있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돼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같이 못 있어요. 몇 년 있다가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타자와 함께 있으면 오직 만남을 통해서만 계속 그 타자와 함께 있으면서 만남을 통해서 계속 새롭게 되기 때문에 타자의 본래적 선택은 단순히 여러 가능성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나를 나 자신으로 발견하게 하는 무제약적인 상호소통의 근원적 결단에 근거한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면 내가 타자와 관계를 맺을 때 그 타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있다는 거죠. 그 타자를 통해서 나의 실존을 느끼는 거죠. 그 타자를 통해서 타자 안에 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타자하고 만날 때 1년, 2년, 3년 만나다가 못 만나져요. 그러니까 같이 못 있고 아주 쉽게 떠나기도 하지만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에너지가 빠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나온답니다. 자기가 지금 여기 부모님들, 친구분들 계시잖아요. 내가 지금 가장 만나고 가장 잘 만나는 친구가 어떤 사람이어야지 그 사람을 계속 만나야 되냐면,
나중에 내 아이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그런 사람이 되면, 아니면 우리 유담이 아버님은 유담이니까 지금 만나는 친구가 내 사이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사람일 때 이런 사람일 때죠.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며느리가 되고 아들이 되고 사이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야 된다는 거죠. 되게 무섭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게 같으니까 만나지는 거거든요. 제 말이 아니에요. 아스퍼스의 말입니다. 자, 그러면 아스퍼스는 실존적 선택을 할 때 이걸 실존적 선택이라고 합니다. 상호소통을 하나의 조건을 제시한다. 두 사람 간의 상호소통에서 선택은 내가 단지 타자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타자가 나를 자기 자신과 함께 선택한 것처럼 나는 나를 타자와 함께 선택하는 것이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타자가 나를 자기 자신과 함께 선택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나를 선택하는 것처럼 내가 누구를 선택하는, 내 자신과 타자를 그 사람과 함께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아스퍼스에게 자유는 인간에게 본질적인 요소로서 무거운 책임을 지는 선택을 동반하게 합니다. 아이들은 물러봐서 끝난 것 같습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주인대로 가는 것, 그래야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실존에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자, 3부입니다. 위기, 위험, 이게 필요합니까? 편하게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 누구는 모험을 기대하죠. 하지만 못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고통과 위험, 위기. 고통, 위기 없이 세상을 살 수 있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위기가 있습니다. 병이 걸린 것도 위기고요, 결혼 생활에도 위기가 오고, 경제적인 위기도 옵니다. 또 아이들 같은 경우는 또래 관계에서도 위기가 옵니다. 수업 시간에도 위기가 옵니다. 갈등의 다른 말이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작은 위기에서부터 큰 위기까지 삶의 과정 속에는 분명 위기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게 보면 위기는 삶의 본질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기는 삶을 넘어서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우연히 다가옵니다. 본로브에 의하면 위기가 있어야지 비로소 삶이 완전해진다고 합니다. 위기는 사람들을 본래적인 책임 있는 실존에 이르게 합니다. 인간은 그러한 위기의 실현을 통해서만 성숙해지고 완전성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위기를 통해서 기존에 나가 새로운 삶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엽니다. 위기는 폐쇄적인 나를 넘어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에게는 많은 위기가 있죠. 이건 존 디가 했던 말인데요. 모든 순간마다 유기체는 이제 살아있는 것을 유기체라고 해요. 모든 숨 쉬는 것을 유기체라고 합니다. 모든 순간마다 유기체와 그의 환경과의 조화가 늘 깨트려지고, 위기를 통해 깨트려지고 또다시 회복되는 것, 이것이 진리입니다. 삶은 좌절과 극복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아이들 같은 경우 보더라도요, 쬐끄만 아이들이 놀 때 보더라도 항상 처음에 놀 때는 불안해서, 원래 놀이 앞에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탐색이라고 표현합니다. 교육학 용어에서는. 탐색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그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 아이들은, 보통 노멀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이 있으면 이것을 보고 바로 안 만져요. 이걸 보고 탐색합니다. 이렇게 보고 보다가 괜찮다 하면 딱 만져요. 이 탐색 단계를 거칩니다. 근데 이걸 보고 탐색 단계에서 가장 오는 것이 뭐냐면요, 불안이에요. 불안이고 위기입니다. 이 위기는 누구에게나 가지고 있어요. 고통은. 위기에 빠지면 빨리 거기서 탈출해야 하는 보장과 같은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삶의 본질에 속하는 것으로서 불가피하면 이런 의미에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거죠. 그렇다면 위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해봐야 됩니다. 위기를 나타내면 새로움이고요. 그래서 위기는 방향의 결정을 회피할 수 없이 강요당하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위기란 옳은 것과 그른 것, 좋은 것과 나쁜 것 가운데서 결단이 요구되는 절박한 상황이다. 위기, 아까 시작할 때 말했던 연속적이 않습니다. 단속적이며 불연속적이고 비약입니다. 위기는 비약, 새로운 지평에 갑작스러운 직면 상태가 있습니다. 백척간두 일진보라는 게 있습니다. 백척간두는 백척이 되는 절벽에 밀어붙인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것을 내 자신이 변화되거나 내 자신이 넘어설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백척간두입니다. 극단의 상황에 왔을 때, 그리고 극단의 상황을 넘어섰을 때 우리가 갑작스러운 직면 상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글을 잘 쓰신 분들이 계셔요. 책을 쓰시고 그러는데 그 책을 열심히 쓰신 분들하고 박사 논문밖에 안 썼어. 어떤 사람은 A라는 사람은 박사학위 논문밖에 안 썼고 B라는 사람은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 작가예요. 저는요 A라는 사람을 더 높게 쳐줍니다.
왜냐면요, A는 백척간도에 서본 사람이에요.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그 세월이, 그 순간이 솔직히 생기가 빠진다거든요. 그 순간이 엄청납니다. 그거를 한번 경험해본 사람은 그 다음을 넘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수능이 아무리 나쁘고 제가 지금 대학교육을 하기 때문에 대학교 입시가 뭐 부정적이고 그래도 저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그 대학 입시를 넘어서 봤다는 경험, 그 어려움을 극복해봤다는 그 경험이, 그 백척간도에서 봤다는 그 경험이, 그리고 여기에서도 그 수능 시험을 열심히 공부해서 뭐 대학을 잘 가시는 우리 아버님들 계시면 그걸 해봤다는 경험이, 그게 다른 거죠. 그 백척간도에 서봤다는 경험이 아예 그 사람을 다르게 나중에 해석이 됩니다. 그 사람은 다른 것도 해낼 수 있어요. 그 백척간도라는 개념이. 이게 되게 무섭죠. 인간은 어디서나 마음대로 결단을 내릴 수 없고 오직 위기로서만 새로운 삶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삶은 그 위기를 돌파할 때만 가능하죠. 여러분들 자녀가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도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합니까? 새로운 삶을 가만히 있으면 살아십니까? 아닙니다. 새로운 삶은요, 위기를 돌파하고 넘어서야 돼요. 이 한의학 교수는요, 5학년 되고 나면요, 계속 위기를 줍니다. 했다가 엎었다가 난리를 줍니다. 심지어는 싸움도 붙이고요. 계속 끊임없이 고통과 갈등을 주면서 이걸 넘어서게 하고, 이걸 가서 이겨내게 하고, 또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게 합니다. 제가 2024년도 끝나고 나서 선생님들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너무 감사하다 했습니다. 왜냐면요, 2024년도가 끝나고 나니까 정말 애들이 다 잘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보리수 정말 이제 아까 말한 기초 체력대에 있어서 공부할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그 밑에 백두산, 선인장 아직 아닌 것 같고, 백두산 그랬고요. 소나무도 아직 아니고요. 그래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감정이 정말 잘하고요. 근데 하나씩 뭐 아니라고 말했지만 그 다음 단계, 그 위기를 애들이 어떻게 넘어설 것이냐 문제죠. 그걸 넘어서고 나면 그 다음 단계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이 5학년 때까지는 우리는 행복했다라고 누가 선배가 말했대요. 근데 그때까지 위기를 안 줍니다. 고통도 없고 그 위기를 넘어서는 경험, 그걸 한 번씩 이겨섰던 경험, 그 미션을 주는 경험, 이것이 과연 그 위기를 지금 뭘로 하냐면 학원 갈래 안 갈래, 엄마 말 들을래 안 들을래, 이걸로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위기를 줘요. 그 위기가 더 좋을까요? 아니면 자기 팀에서 뭔가를 성취해야 것이 위기로 닥쳐야 될까요?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학원 가라 뭐 하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히 부모님들 알고 있어요. 위기나 고통을 줘야지 애가 넘어갈 수 있다. 그 순간을 버텨야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 그 위기는요, 아이한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떤 고통이 해야 됩니까? 자기 삶에서 일어나는 고통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 고통은요, 아주 어린 시기는요, 혼자 안 돼요. 혼자는 너무 괴롭고, 혼자는 정신적 충격입니다. 안 돼요. 누구와 같이 해야 돼요? 팀으로 줘야 돼요, 팀으로. 우리 팀. 그래서 항상 학교에서 미션이나 고통이나 위기는 누가에게 주냐면, 팀에게 줍니다. 그걸 극복하고 넘어서라고요. 함께 넘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실존주의자 아스퍼스라든지 캐릭터 같은 경우는 이걸 줍니다. 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예 과감하게 줍니다. 여기서 못 버티면 나가고 버티면 나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성장입니다. 4부입니다. 성장, 삶을 교육을 삶에서를 주장하는 나는 접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성장을 각성이라고 봅니다. 성장이 점진적이라면 각성 갑자기 발생합니다. 이 각성을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실존주의와 교육학자들은 아예 대놓고 각성이란 말을 써요. 성장이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비약적으로, 어른들도 비약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확 각성이 됩니다. 성장이 비약적이지 않죠. 각성은 자신의 삶의 주체는 자신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선택권 자신에게 있을 수 있음을 수용하는 삶의 자세를 배우는 실존적 자기인식이라고 합니다. 전시적 존재로 각성하는 순간이죠. 자,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내면에 관심을 기울이고 내적 자아를 만나고 자기를 탐색하고 자기 문제와 고통의 근원을 통찰하고 진정한 자기이에 이르고, 쉼표가 다 빠졌네요.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자신의 삶의 방향성을 찾아가야 된다. 너무 죄송합니다. 이게 요즘 시를 쓰다 보니까 계속 글이, 다시 하겠습니다. 자신의 내면에 관심을 기울이고 내적 자아를 만나고 자기를 탐색하고 자기 문제와 고통의 근원을 통찰하고 쉼표, 진정한 자기에 이르고 쉼표,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그죠. 이걸 하려고 하면 우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아이에게 계속
내면에 관한 이야기를 언어를 해줘야 돼요.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언어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고통을 수반하는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내면의 소리를 언어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고통이 수반된 민낯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들 자기 민낯 못 들여다봐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아이한테 입 바른 소리를 합니다. 좋다고 말해요. 민낯 이야기 안 해줍니다. 그죠? 민낯 이야기에서 다 나가긴 하지만 내면의 소리를 언어할 수 있어야 돼요. 아이가. 그리고 민낯을 자기는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고통이 수반된 민낯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고통을 통한 자기 삶의 진실과 대면하는 것은 힘들고 피하고 싶은 욕구를 동반합니다. 하지만 이를 기꺼이 수용하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다면 자기 실존과 만날 수 있으며 내적 의미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곧 자신의 고유한 삶의 의미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때 비로소 포장된 삶이 아닌 자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친 삶이 아닌 진정 자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만이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내적 의미의 실현은 삶의 의미와 분명한 목적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때 개인의 삶의 의미, 개인의 실존으로의 의지를 향해 있습니다. 삶의 의미는 실현이라는 가능성이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자, 각성이죠, 각성. 실존주의는 두 가지입니다. 무신론적 실존주의가 있고, 유신론적 실존주의가 있어요. 무신론적 실존주의는 샤르트르 하이데거고, 유신론적 실존주의는 이 케르케고로 야스퍼스 같은 경우는 유신론적 실존주의입니다. 근데 이제 그 유신론적 실존주의에서는 어느 순간에 네가 변화되느냐, 사람이 어떻게 하면 변화되느냐 했을 때 변화는 점진적으로 1단으로 끝나고 2단으로 끝나고 20점, 30점, 40점 넘어간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arousal, awakeness 해가지고 갑자기 확 깨어진다는 거죠. 저는 솔직히 그렇게 해서 깨어졌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을 20몇 년 동안 교육을 하면서 아이들하고 삶을 보면서도 똑같아요. 아이를 믿어주고 쉬려면 어느 순간에 지금 괴롭고 힘들어도 그에 관한 확신이 있어요. 내가 변했듯이 내 자신의 삶이 변했듯이 아이의 삶이 변화될 거라는 것도 압니다. 저는 부모님들은 상상도 못할 일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아주 부자했습니다. 아주 살벌했어요, 제가. 근데 확실히 바뀌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대학 교수가 되고 그런 것들이 덤으로 사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언제든지 걸릴 수 있었을 때 예전에 과거 삶 때문에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다시 또 돌아가 봅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작년에는 알타이 산맥을 갔어요. 해발 4,500m. 제일 높죠, 거기가. 알타이 산맥. 거기 갔습니다. 그 파키스탄 바로 옆에. 거기 갔어요. 근데 만년설이 있죠. 여름에도 눈이 녹지 않은. 엄청 춥습니다. 그 높은 꼭대기에 다 눈만 있어요. 그 꼭대기에 엄청 춥고 밤에는 바람 소리밖에 안 들리고 거기 가면 시간을 그대로 볼 수 있어요. 아주 그 유목민족들 그 틈바구니에서 같이 살다 보면 인생이라는 것이 별것이 없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또 각성을 체험을 합니다. 별것이 없는 거죠. 욕심을 부리면 그 많은 세월 속에 이 인류라는 것이 나는 저 하나에 불과하잖아요. 인류라는 것이 이게 나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 각성을 느끼려고 한 번씩 이렇게 떠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사람이 좀 확 바뀌어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각성의 경험, 그것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다,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실존주의입니다. 저는 제가 이걸 체험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각성은 그래서 학교는 인간을 내면적으로 눈뜨게 하는 것을 임무로 삼아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교육의 결정적인 임무는 어떻게 보면 양심의 각성입니다. 형이상학적 힘들이 영적인 힘들로 움직여 들어가는 돌파구가 양심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형이상학적인 소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존재를 살아야 된다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요즘에 교육학에서도 실존주의, 다중지능 이론에서 실존지능처럼 영적인 것을 인정합니다. 지금 교육학에서도. 움직여 들어가, 제 종교가 신앙 때문에 것이 아니고요. 그 영적인 힘으로 들어가는 돌파구가 바로 양심에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각성은 본래의 뚜렷한 의식 상태로 깨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잠으로부터 깨어남도 각성입니다. 잠이 깨면 의식을 되찾으며 의식을 완전히 가짐으로써 인간은 그 자신입니다. 잠잘 때는 자기 자신이 아니죠. 근데 잠이 깨야지만이 완전히 자기 자신이 되는 거잖아요. 잠자는 상태에서 인간은 자신을 박탈당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쓸 때 와이프 옆에 자고 있어가지고 와이프 놀리라고 썼는데 계속 잠을 너무 많이 자고 와이프 놀리라고 썼는데 지금 이게 계속 그래요. 들어가 있었거든요.
하여간 예시가 그렇습니다. 글 쓸 때도 옆에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잠자는 상태에서 인간은 자신을 박탈하다 갑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는 아직 참다운 의미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각성은 비본래적인 상태로부터 본래적인 상태로 있게 되면 의미합니다. 깨어있음이죠. 깨우면 눈뜨므로 시작됩니다. 그냥 눈을 떠버리면 됩니다. 여기 주목할 것은 깨어나는 것은 언제나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깨어난다는 겁니다. 더구나 이 게임이 무엇에 의존할 때는 그 돌발성이 스스로 깨는 것보다 훨씬 날카롭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나 혼자 깨는 것보다 누군가 옆에서 깰 때 더 고통스럽다는 거죠. 스스로 깰 때는 순조롭지만 깨워서 깰 때는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나의 자신을 의식적으로 깨어있어서 나를 깨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저 강의를 듣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죠. 자기 내면을 들어볼 수 있고, 나는 과연 행복한가? 얼마나 생각하고 사십니까? 나는 과연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 것인가? 이런 것에 관한 고민들을 깨어서 계속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 때 오히려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 5분입니다. 그러면 위기가 지적 영역에서 우리 공부할 때는 어떤 양상이 나타나는지를 보아야 됩니다. 위기가 단속적이고, 그러니까 아까 연속적이지 않은 거, 단속적이고 도덕적인 영역에 임하지 않은 것 같이 지적 영역에서도 어떻게 보면 공부를 딱 이런 식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지식은 지속적으로 불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을 아무렇게나 주워 모으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통일된 올바른 이해에 도달하고자 할 때는 사정이 달라지죠. 지식의 축적은 점진적이지만 참다운 이해나 인식의 지평의 확대는 돌발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내가 뭔가 세상을 바라볼 때는요, 내가 갖고 있는 인식의 지평만 갖고 봐요. 그러나 이것이 확장될 때는, 인식의 지평이 확대될 때는 인식의 지평의 확대는 돌발적으로 납니다. 그 인식의 지평이라는 것을 우리가 뇌발달이나 그런 데서는 우리가 교육학에서 뭐라 하냐면 내 지식, 사고 구조, 인식의 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인식의 구조, 인식의 틀, 공부를 잘하고자 하거나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능 같은 거, 여러분 쉽게 말한 사고 능력이죠. 그러니까 사고 능력은 돌연듯이 불현듯이 갑자기 뻥 터지면서 나타나요. 하나씩 단계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적 영역에서 위기 상황은 해결되지 않는 고통이며 괴로움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까 이제 삶에 관해서 위기 상황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공부를 배우는 데 있어서 위기 상황이 있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해결되지 않는 고통이에요. 수학 문제를 볼까요? 수학 문제 고통스러워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괴로워요. 아무리 봐도 똑같은 것 같아요. 생각이 안 나요. 괴로움이죠. 이게 고통이에요. 이 고통에 얼마나 많이 가까이 들어가고 몸부림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툭 던져주면 다릅니다. 몇 번을 말하거든요. 학원에서 과외 받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그러니까 어떤 부모님이 뭐라고 하냐면 과외 안 받을 테니까 우리 애기 서울대 갈 수 있죠? 저한테 데리고 해야겠어요. 근데 걔는 숙제를 안 해요, 숙제를. 그러면 숙제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숙제는. 그리고 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안 하면서 학원 안 다니니까 책임지라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이 계세요. 안 되죠. 내가 학교에서 숙제를 내거나 뭐 하거나 할 때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문제 한두 문제 주고 일주일 뒤에 풀자, 내일 모레 풀자 해요. 그럼 한두 문제를 계속 고민해야 돼요. 생각하라고.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지식에 기초한 책을 아침에 새벽 6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제가 책을 읽기로 했어요. 정말 제가 힘들었습니다. 저녁에 늦게까지 책을 읽고 그러다 보는데 아침에 그걸 해놓긴 했죠. 돈 내기를 했죠. 그 다음에 했죠. 저만 잠 못 잔 게 아니라 그 잠만은 제 집사람도 잠을 못 잤어요. 내가 못 일어날까 봐서. 저도 새벽 1시, 12시까지 책 보다가 6시 반에 그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그 아침에 일어나고 책 읽기 합니다. 책 읽기를 할 때 어떻게 읽냐면요. 선배들이 말하는 게 있어요. 마법의 책 읽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학교는. 책 읽기 할 때 소리내서 읽어요. 한 명 한 명씩 소리내서 읽습니다. 소리내서 읽는 이유는 뭐냐면 책을 몸으로 읽기 위해서입니다. 몸으로. 그래서 소리내면서 이렇게 읽어요. 읽다가 보면 내가 지금 우리가 눈으로 읽으면 모르는 말이 나오면 거기가 끝나요. 근데 소리내면서 읽으면 모르는 말이 나와도 넘어가세요. 넘어가다 보면 또 아는 말이 나와요. 나도 글 쓸 때 있지만 여러분도 책 글 쓸 때 있지만 했던 말 또 할 때도 있고요. 뭐 어려운 말 있다가 쉬운 말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넘어가세요. 그리고 그 끝까지 읽고 나서 반드시 애들한테 부탁했던 게 뭐냐면 읽고 나서 눈으로 다시 읽고 중심 문장이나 중요한 문장을 다시 댓글에 올리라 그랬어요. 잘 보세요. 거기서 댓글을 자주 올리는 애가 공부 못한가 안 못한가. 그리고 나중에 공부 못한 애들은요 다 마지막에 돈 낸다니까 딱 올린 거예요. 그 시간이 다 써져 있으니까. 우리는 그게 행동발달 평가입니다. 그거 그대로 올린 사람들은요 그 책을 읽을 수 있어요. 한 번 그렇게 했던 사람들.
근데 어떤 애들은요, 딱 제가 그 수업이 끝나잖아요. 숙제가 목적이야. 바로 5분 단에서 올려버려요. 1분도 안 돼서. 저도 그 책을 읽고 나서 다시 눈으로 읽고 요약정리해서 올리는데 한 30분이 걸립니다. 그래서 올려요. 근데 걔는 끝나고 나면 아무 말 대잔치 그냥 중요하다고 올려가고 끝나버려요. 근데 그렇게 책을 읽어야 돼. 몸으로 읽고 의식대로 읽고. 근데 또 뭐가 아니면 그렇게 책을 읽다가 지금 우리 학교에서는 정한나 선생님이나 우리 그 이현정 박사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뭐 철학 같은 공부 하잖아요. 몇 번 읽어도 저도 책을 읽으면 이해 안 되는 말이 많습니다. 머리박을 땅에다 묻고 이게 뭐야 하고 안 되면 무조건 쓰기도 해요. 그렇게 쓰고 고통스럽게 왔을 때 그 다음날 수업 와가지고 선생님이 이거다라고 말하는 순간 하고 깨지는 거예요. 그게 인식의 집중이 펴지는 거예요. 안 읽어갖고 와요. 예습 안 하고 안 읽어갖고 오면 유튜브 보는 게 낫습니다. 안 읽어갖고 아무 적이 필요 없어요.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고민하고 고통스럽게 해갖고 와야 돼요. 그 문제를. 풀어갖고 오란 말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날 딱 한 번 해주면 그게 교육학에서는 아예 아하 포인트라고 합니다. 아예 교육학 용어예요. 우리나라 말이 아니에요. 영어예요. 아하 포인트예요. 순간적으로 통찰과 순간적으로 탁 깨달음이 나타나요. 이게 어라우절, 각성이라는 거죠. 근데 이 고통 속에 아이를 집어넣어야 돼요. 책을 보면 모르겠으면 계속 보고, 프로젝트 같은 거 어떻습니까? 밤새 동안 잠이 안 와요. 똥땅 때문에. 밤새 동안. 그래서 똥땅을 계속 고민해야 돼요. 계속 고민하고 이 책 찾아보고 저 책 찾아보고 매번 하다가 이걸 써볼까 저걸 써볼까 고민하다가 어느 날 아침에 와서 탁 터쳤을 때 터지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백두산 있지만 백두산한테다가 그랬어요. RM 파티를 준비하라 그랬어요. 그럼 지네끼리 열심히 준비 안 하더라고요. 아예. 근데 만약 열심히 준비하고 이걸 할까 저걸 할까 해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이 그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내가 애들한테 항상 하는 말을 그래요. 너희들이 학교 직원이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고민을 해. 삶이기 때문에 죽으라 고민을 해요. 그럴 때 우리 선생님들은 뭘 갖고 있냐면 이미 혹시 우리가 그런 스포츠데이니까 산 등산할 걸 대비해서 교감 선생님이 이말 다 찍혀가면서 다 해놨어요. 그거 등산도 만들고 우리도 프로그램 짜놨습니다. 그 애들이 고민을 하다가 왔을 때 야 이걸 어때 하고 딱 주면 아하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이거 생각 못했네 나옵니다. 근데 안 해갖고 와요. 백두산. 맨날 지금들이 스탠딩 잡는 거 하고 있고요. 카페 안 해보려고 했어요. 지금 회장단 우리 민영이 인성이 정말 최고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날 때 뭐라냐면요. 앞으로 시대 우리 시대 리더라고 봅니다. 영재예요. 걔들은. 엄청 고민해갖고 옵니다. 고민해갖고 오면 애들이 고민해갖고 놔두겠습니까? 더 던져줘요. 그 순간에 해요. 가면 갈수록 성장합니다. 이게 인식의 지평이 넓어지는 거예요. 이게 고통입니다. 고통. 괴롭죠. 고민하고. 완벽하게 해오란 말도 아니에요. 그 과정을 얼마나 경험했느냐, 그 과정을 얼마나 들어갔느냐, 거기에서 인식의 지평이 확장되는 겁니다. 늘어나고. 여기는 삶의 교육이잖아요. 백두산은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친 거죠. 뭘 할까? 어떤 행사를 해볼까? 어떻게 할까? 우리의 목적과 방향성이 뭘까? RM이라는 건 도대체 우리한테 어떤 의미일까? 학생에는 과연 우리한테 필요한가? 별별 걸 생각 다 해오면서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떤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될까? 고민하고 논쟁해야 되는데 계속 옷만 좋은 거 맞춰있고 이거 할 생각만 하느라고 옵니다. 개콘만 잡고 있어요. 그건 생각도 안 하고. 자, 또 보겠습니다. 지적 영역에서 위기 상황은 해결되지 않은 고통이며 괴로움입니다. 이 고통에 침잠했을 때 그리고 위기에 빠진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다 보면 어느 순간 번쩍 머리에 떠오릅니다. 수학의 풀이가 갑자기 떠오르고 개개의 사건들이 통합되어 머릿속에 번쩍 떠오릅니다. 마치 위기가 닥쳤을 때 인내로 이겨내듯이 지적 영역에서도 준비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코에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웅진 코에이가 아닙니다. 크게 웃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확고하던 생각이 저물어지고 멍청하게 된 자신은 혼란에 빠지고 보다 나은 지식에 대한 동경에 눈을 뜬다. 그러한 지식은 결국 마지막 순간에 가서 자기의 인식으로서 의식에 떠오릅니다. 이 의식에 떠오르는 지식을 획득하는 순간을 우리는 결실하는 순간이라고 부른다. 의식에 떠오르는 지식을 획득하는 순간을 결실하는 순간이라고 부른다. 이 결실하는 순간은 점차적인 발전의 결과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비약적인 폭발로 나타난다. 지적 영역을 위해서 고통을 가져가야 됩니다. 힘들어야 됩니다. 아이들은 아는 문제만 풀고 좋아합니다. 학원 가고 그러니까 계속 아는 문제만 풀어요. 아는 문제만 풉니다. 정말. 그러니까 제 아들이 수학을 잘합니다. 근데 수학을 갖다가 수능에 다 맞고 그랬어요. 이렇게 문제집을 주면 이 문제 중에 한 4문제나 풀었어요.
내가 그 문제집을 다 갖다 버리면서 놀랬어요. 너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어떻게 수능을 다 맞은다 했어요. 아는 것만 풀어야지 왜 모르는 걸 풀어 그랬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학원 가고 어떻게 과외 받고 그런 애들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어요. 모르는 것은 체크를 해요. 그리고 답을 보거나 학원 선생님 가르쳐줘요. 걔들이 하는 일은 모르는 걸 체크하는 일이에요. 이 짓거를 왜 하냐고요. 공부할 때 고통이 없어요. 책을 읽을 때 지가 아는 척만 봐요. 고통이 없습니다. 모르는 것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야지 그 다음 때가 넘어가는데 그게 없는 거죠. 모르는 것 문제를 푸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파악되지 않은 글을 몇 번이고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머리는 멍해지고 자기 두뇌 작동의 한계 상황에 자신을 몰아넣어야 합니다. 내가 책을 읽으면서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할까? 나는 왜 이걸 모를까? 이것을 몰아넣어야 되죠. 몰입의 상황으로 자신을 몰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고통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때 비약이 일어납니다. 따분한 고통의 순간으로 자신을 몰아내야 됩니다. 반복과 반복의 몰입 상황으로 자신을 몰아내야 됩니다. 계속 생각하고 미치도록 생각해야 됩니다. 이때 갑자기 호련듯 비약이 일어납니다. 비약, 단속적과 반대되는 말은 체계적 전진적입니다. 실존주의 교육학에서는 비약, 단속적 성장을 더 중요하게 다뤘던 것 같습니다. 유럽의 교육학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말한 실존주의적 교육학이에요. 반면 미국의 교육학, 분석주의나 학문식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모토로 한 우리나라 교육학은 굉장히 체계적이고 점진적인 발달과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 전통교육을 비롯한 동아시아 교육 그리고 전통적인 세계교육은 오히려 비약과 단속적 교육을 더 중요시 여겼습니다. 우리나라 최근 인공지능이나 뇌발달, 신경혈호막 이런 걸 종합 볼 때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학 이론보다는 비약과 단속적인 교육이 지금 교육학 속에서 훨씬 더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되게 재밌어요. 뭐 수학을 못한다니까 갑자기 초등학교 수학을 한다고 막 들어갔어요. 베이직으로 들어가란 말이 아니에요. 베이스로 들어가란 말이 아니고 펀더멘털로 들어가야 됩니다. 기본으로 들어가란 말하고 베이스로 들어가는 말은 달라요. 오히려 제가 지금 애들이 루트 개념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루트 개념 모르면 어떻게 하냐면 제곱근부터 들어가요. 노! 아닙니다. 비고치키라든지 그런 데는 뭐냐면 오히려 어려움을 주라고 했어요. 오히려 저는 어려운 문제를 딱 더 던져줍니다. 그거 풀다 보면 그 밑에 거에 더 쉬워져요. 이 기존에 있는 교육의 패러다임은 애들의 삐아제식입니다. 영미식. 기존의 발달의 패러다임에 발달에 적합하게 가르치고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나 비고치키라든지 러시아, 유럽식의 스타일은 어떤 거냐면요. 아이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에 퉁 던져줍니다. 그리고 교육이 직선형이 아니에요. 직선형이라는 것은 이거 A 다음에 B, B 다음에 C, C 다음에 D, D 다음에 E 아닙니다. 쑥 한 바퀴 이게 지금 유럽식 교육입니다. 저는 그것을 실험을 했고 그 실험이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애들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보리수가 수학을 하기 시작했으니까요. 네, 끝입니다. 마지막까지 디스를 했어 내가. 근데 솔직히 우리 보리수 너무 잘합니다. 보리수 최고 잘하고요. 지금 선인장이 좀 힘들지만 아마 잘할 겁니다. 학교는 막 누가 얼마나 학교가 커진다는 것은 결국에는 뭐냐면 아이들이 어떻게 잘 크냐의 문제예요. 아이들이 성장을 잘하냐. 그 아이들이 지금 아이 한 명 한 명이 어떻게 작년하고 올해에 비해서 달라졌느냐가 이 학교가 잘 크고 있느냐 문제입니다. 뭐 솔직히 제가 아까 말한 대로 고통과 뭐 부모님한테 저는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왜냐면 아이 문제가 아니라 부모님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아닙니다 하고 말합니다. 어머님이 잘못했습니다 하고 대놓고 이야기해요. 아닌 것은 아니다 말하지 왜 기다고 말해야 됩니까? 근다고 해서 내가 뭐 협상이나 장사꾼처럼 설득하고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도 고통에 직면해야 되거든요. 간혹 내가 말하는 방식에 조금 센 것이 있어가지고 좀 피해를 줄 수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자꾸 버벅거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실존주의 교육학이라는 이 패러다임 갖고 한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화이팅 하시고 네, 고맙습니다.